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꼭 읽어야 될 두뇌의 양식이 되는 책 9번째. 오늘은 파시즘, 하나의 경고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매들린 얼브라이트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분이 쓴 책입니다. 매들린 얼브라이트는 1937년 5월 15일생이니까 금년 들어 만으로 82세가 되는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그 남편의 성을 따라서 얼브라이트지만 원래 태어날 때 이름은 마리자나 코벨로바라고 하는 체코로부터 11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웨슬리 칼리지에서 학사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PhD를 받은 아주 머리가 좋은 여성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클린턴 대통령 하에서 69대 미 국무장관을 1997년에서 2001년까지 했죠. 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씩씩한 분으로 이 400파운드, 200kg 이상 되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레그 프레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한 운동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50세 이상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유명인으로 가디언지에서 뽑힌 적도 있는 특이한 분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책 말고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장관 때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쓴 마담 세크레터리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e Mighty and the Almighty, 강대국이자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미국 신 그리고 국제관계에 관한 책도 있고, 이 퇴임하면서 다음 대통령 당선자한테 주는 Memo to the President-elect라고 해서 세계의 그 외교적 이슈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고도 있고요. 특이한 책으로는 Read My Pins라고 해서 이게 브로치를 달면서 그 브로치를 통해서 외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희 TV에 권혜진 박사가 품격 경영을 하면서 드레스 코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를 하실 텐데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이민 오는 과정에 생을 그렸던 프라하의 겨울이라고 하는 책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책은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최근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자 중에 한 분이 여러분 TV에서 잘 보시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는 미국 사람 타일러가 번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전 세계에서 스트롱맨이라고 알려진 아주 뭐랄까요, 강압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다고 있는 현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다이어트를 라고 해서 온 국민이 그 저체중으로 떨어지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그 다음에 터키의 에르도안, 그 다음에 스트롱맨 중에 특히 유명한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오르반, 그 다음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리고 김정은, 그 다음에 시진핑도 이전의 중국 지도자에 비해서 독재를 훨씬 강화시키고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트럼프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이 파시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브라질에서 대통령 또한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을 얻을 만큼 막말을 마구 하는 사람들이죠. 그 얼브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센트럴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센트럴리스트적인 정책을 썼던 클린턴 대통령하고 시각이 비슷하니까 민주당이지만 온건한 진보주의자라고 보거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인식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인류가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적 규범을 이 스트롱맨들은 그 지지자들을 그런 민족 규범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강한 자신을 내보내면서 이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대변을 하지만 자기 지지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타협할, 협력할 의사가 없는 것을 공개 표명하고 자신이 강한 지도자, 인민의 대변자, 문제 해결자라고 그 자랑을 하는 현상에 대해서 파시스트의 부상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초기에 책을 쓴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당선에서 오는 충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평가가 있고 상당히 논란의 중심이 되는 정치 지도자는 많습니다. 맞는데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 트럼프가 기존의 그 질서, 기존에 있던 질서에 대한 그 존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 집단들의 정치적 담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하를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사실을 상당히 무시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숫자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들을 비방하는데 주저함이 없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맥케인 상원 의원을 비방하는 거로 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자기하고 정치적 관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속어를 쓰거나 막말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의 그 대통령 선거 과정의 경쟁자에 대해서 크루트 힐러리라고 그래서 아주 부정직한 짜증나는 힐러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힐러리를 가두어 버리겠다 해서 그 선거 운동 중에 락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언론을 공공의 적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미국이 얘기했던 무역 질서에 대해서 뭐 이게 진짜 자유무역 질서를 하느라고 그런다, 아니면 외교적인 큰 전략적인 큰 지도를 가지고 전략의 큰 지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상대 쪽이 부정선거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우리 기존의 대통령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죠. 또 그런 다른 모습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브라이트가 걱정하는 것은 이 스트롱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싸우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리핀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도 저러는데 뭐 그러고, 또 그 브라질에서 막말 막 하면서 트럼프도 그걸로 성공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스트롱맨, 다 이제 좋게 보면 스트롱맨이고 나쁘게 보면 이제 독재적인 또는 전체주의적인 파시스트적인 경향을 띠는 것에 대해서 그게 성공으로 비춰짐으로써, 특히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를
널리 알리는 그걸 진흥해 왔던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봐서 그 민주주의의 후퇴 내는 파시즘의 부상의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얼브라이트는 걱정을 하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파시즘은 우파 좌파 이념이 아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또는 그 특정 특정 집단이 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이고 수단이지 어떤 이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권력의 화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파시즘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파시즘은 권력의 도구고 그 도구들이 어떻게 아주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그 놀라울 정도로 잔혹하고 억압적인 파시즘이 부상하는데 이제 그 독재 권력이 부상하는데 이 파시즘이 생겨나고 있는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죠. 그 1992년에 무솔리니가 그 총리로 취임을 하면서 이 1972년인가? 오래전에 아니요, 그 42년 무솔리니가 집권하면서 좋은 정부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되게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씁니다. 즉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가 그 관료주의에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소위 요중역으로 하면 공무원들의 갑질, 부패가 심하니까 공무원들을 다 이제 제압을 하고 좋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매일 부처에서 공무원들 출근을 제때 했는지 출석을 부르고 지각하거나 점심시간에 가서 시간 내에 안 먹고 늦게 오는 사람들, 직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35,000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그런 이유로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하고 늪에서 더러운 물을 뺀다 이러면서 캠페인을 하죠. 국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교량을 놓고 수로 건설을 하고 전화교환국을 해가지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고 8시간 노동제 도입해서 장기 근로 못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고 출산 전에 건강 클릭을 다니는 지원 정책을 쓰고 아동들의 여름 캠프를 1,700개나 만들어서 부모들이 애들 돌보는 거 걱정 없이 가서 여름을 보내게 하고 그 사법 절차를 간소화해서 마피아들을 처벌하는데 효율적으로 만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인기 정합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42년에 이 파시스트 그 인기를 배경으로 선거법을 강행해가지고 그 의회를 장악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의회를 장악하고 났는데 막 계속 공무원들 들볶고 이렇게 그 개혁 정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계속 자기를 지지할 수 없으니까 시선을 바꾸게 돌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써서 이디오파를 침공하고 알바니아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뭐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의심스럽고 대비가 되는 게 없으신가요? 자, 좋은 정부 만들고 국가가 정의로운 거라고 그래서 적폐청산해서 나는 정의롭고 깨끗한 정부고 과거 정부는 다 부족한 역사다 하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복지를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적게 월급을 올려준다 그러고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준다 그러고 복지를 대대로 확대하고 있는 문정부가 그런데 이런 인기를 가지고 시도했던 게 사회주의적인 헌법 개정이고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진보주의 좌파의 연대에 의한 영구 집권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는 20년이라다 50년이다 100년 집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선을 계속 이렇게
외교 정책이 북한을 대북 친북 쓰다가 잘 안 되니까 이 반일 감정을 계속 활용을 하죠. 이것들이 무솔리니가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지지자를 동원하는 거하고 좀 대비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너무 과민한 비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권력은 언제든지 권력에 지나친 열광을 하면 그 권력들은 이렇게 오만해지고 파시즘으로 가고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파시즘이 어떻게 왔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하고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위험한 정권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책으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무솔로니는 외교 분야도 경제에도 아주 무지몽매해서 자기가 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그 야망들이 얼마나 국민들 나중에 어렵게 만드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직감이 옳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는 강요나 어떤 아이디어, 사회적 아이디어도 못 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정부가 외교는 어떻게 하고 있고 경제 문제의 무지와 그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데 다른 의견을 반영드리지 않는다는 면에서 과연 무솔리니하고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외교와 경제 문제에서. 그런데 그거의 무능을 반일 감정을 통해서 또는 우리 국가 내에 자꾸 타도할 공분의 대상을 만들면서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정책을 쓴다는 면에서 그것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아가 했던 정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틀러죠.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것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특히 독일은 1차 대전 후에 패전국으로서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의 전쟁 배당금을 승전국인 프랑스하고 영국으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걸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때 불안 심리를 가지고 이 전권 이윤법에 의해서 이 권한을 이윤받고 나서 정치적으로 기습적인 일종의 쿠데타 비슷하게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독일의 민주주의를 붕괴시켰고 지방의회를 폐지했고 공무원을 나치당원으로 교체했고 정적에 대해서 폭행과 강제수용소를 보냈고 문화계를 언론계를 게멜스 통제하에 두고 그리고 질서 유지기관으로 게스타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틀러는 국민들한테는 아주 미소를 지을 때 미소 지어주고 기득권 질문에는 안심하는 거짓말로 응수하고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얘기해서 부르주아들이 이 히틀러를 야만인으로 여기고 있다. 두 번째 파시스트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파시스트라고 볼 수 있죠. 히틀러 사례입니다. 히틀러가 부상한 것은 1930년 미국의 대공황을 통해서 경제 불안 심리가 커져 있었고 특히 독일은 1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어마어마한 배상금 요구를 승전국인 영국하고 프랑스로부터 요구받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차 대전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전비를 썼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독일로부터 받아서 갚을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불안이 있을 때 그 경제 불안, 특히 이 전쟁 배상금에 대한 그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불만이 있고 생활이 어려워졌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 당시에 집권 세력들은 이 의도적으로
국가 부도를 내면서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기본 정부나 또는 독일,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이 히틀러가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국민은 자신들의 분노를 말하고 싶고 그럴 때 그 분노를 대신해주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마음을 흔드는 아주 선동가한테 강한 솔루션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히틀러는 의 장점은 다른 것보다는 국민을 선동하는 능력에서 뛰어났다. 그래서 뒤틀리고 복잡한 개념을 현실로 바꿀 때 아주 간단한 언어로 사람들의 감정을 흔듭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문제는 독일의 정통적인 아리안이라고 하는 독일계의 민족하고 여기 와서 기생하는 유태인들 간의 경쟁이다. 그래서 아리안이 승리하거나 전멸당하거나 유태인이 승리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죽지 않으려면 유태인들이 우리 다 유태인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몰고 갑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일이 많죠. 최근에 유치원 사건은 상당히 복잡한 회계 문제고 정부가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걸 유치원 지원금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쓸 돈을 가지고 명품백 샀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모든 얘기는 아주 단순한 명품백을 사는 부도덕한 유치원 원장 대 정의로운 정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경제 불안이 어떻게 인기영합적인 정부가를 국민의 감정을 흐르면 이게 독재 권력으로 가나 이 틈을 타서 히틀러는 전권 이임법으로 권한을 이임받고 나서 독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공무원들을 다 나치당원으로 교체하고 정적을 폭행과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언론을 괴멸스 통자에 두고 질서유지기관으로 게스타포를 설립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전문가가 들어갈 영역에 지금 친정부적인 아주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이 원전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고 또 정적에 대해서는 지금 다 감옥에 보냈죠. 그리고 공공 언론을 정부가 다 장악하고 노조하고 해서 민노총 노조와 결탁한 정부가 공공 언론을 다 그리고 지금 검찰권이 그 정치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가진 데들을 계속 괴롭히는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항거했던 소상공인이라든지 한유총이라든지 경총의 일부 계속 수사의 대상이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독재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카시 선풍이 있었습니다. 올브라이트는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하에서 독재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이 20년대 이탈리아 30년대 독일의 파시즘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옆에 큰 소련이 있는 것이 이런 공포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왜 파시즘이 더 부상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올브라이트는 기술적 변화도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디지털 기술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파괴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파괴되는 쪽에서 불만이 커지고 그 불만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파시스트는 이 불만을 무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불만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 지나친 통계도 없는 사실과 다른 양극화나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지금의 집권 세력을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만을 확대해서 그것이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을 해왔거든요.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고, 이런 경제가 전환기 경제에 있을 때는 잘못하면 이런 인기영합적이고 파시스트적이고 좌파적인 사회주의적인 권력을 잡는데 이 혁신이 악용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유튜브나 트위터나 SNS가 가짜 뉴스가 범람을 해서 불신과 진영 논리가 확대돼서 탈진실 시대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런 현대의 새로운 기술이 이 현대의 파시즘을 부상하는 새로운 운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이게 꼭 100년 전에 이탈리아와 독일하고 비슷한 토대가 감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브라이트가 가지고 와 있는 의심입니다. 여기서 이 파시스트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선거에 한번 승리하고 나면 선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다라고 이 권력자들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겁니다. 촛불혁명을 내세울 때는 그 혁명은 정당했고 민중이 자기들 지지했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들은 다 혁명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권 분립도 중요하지도 않고 헌법도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도자가 불편하더라도 자기와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 대척점에 있는 개인 소수에 대해서도 헌법적 보호가 지켜주는 법치가 존중되는 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인데, 다수결이 소수를 마구 진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파시스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되게 강조하지만 하는 행태는 아주 기본적으로 파시스트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가 이 알브라이트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종신 대통령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재판관을 사법부를 독립을 시켜놨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마자 자기한테 순응한 사람으로 재판관을 다 바꿔서 지지자들은 보상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불공정하는 게 대우하면서 대중을 동원해서 억압을 하죠. 이게 대의 정치의 폭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게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지금 우리 사법부가 또 그렇게 전부 민변이라고 하는, 그리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가 계속 임명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탄핵 대상이고 적폐 대상 판사라고 몰리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한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베스가 노선을 따르지 않는 언론의 운영허가를 취소하고 시 전체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위협하는데, 문정부의 언론 장악이 과연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차베스도 무솔리니하고 똑같습니다. 경제를 무지했고, 그래서 석유회사, 기업농장, 사법 시스템에 전문성이 들어갈 점에 다 자기 친정부적인 사람을 집어넣고 자기들끼리 서로 보호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많은 산유량의 3분의 1이 도난을 당했다. 누군가는 여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훔쳤다는 거죠. 차베스 이후에 권력을 잡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선 디시전, 4대 경보를 헐겠다는 디시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을 가지고 스튜어드십을 행사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친정부적이고 이념적인 정부들을 집어넣고, 최근에 그 최저임금도 사측 대표, 노측 대표를 제외한 가운데서 중립을 잡아야 될 공익위원들이 다 친노동 이념적인 학자로 채워서
이렇게 무리한 최저임금을 한 것들이 차베스가 한 거하고 다르지 않다 하는 거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그 90년대 터키의 경제 위기와 대지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의 시에 당시에 터키 정부가 자유화 정책을 가지고 잡으려고 하다 실패하니까 이슬람주의를 내거는 이 정의개발당이라고 AKP라고 약어를 쓰는 에르도안이 약진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불안이 늘 이런 파시스트 정부의 부상이라고 하는 데서 동일하고, 그리고 한 10년 동안 상당히 경제 관리를 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첫 해에 100% 넘는 걸 47%로 안정을 시켰고, 외국인 투자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더 늘었고, 취임 후 10년 동안은 경제 규모가 3배가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그때까지의 이 이슬람 정당이기 때문에 신정 정치에 관한 시책들은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다는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이 에르도안의 편을 들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슬람의 신정 정치를 강화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그들 이슬람의 지지자들을 이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이슬람 성당을 9,000개 이상을 짓고, 그리고 쿠데타가 있었던 거를 빌미로 해서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 권한을 집중시켜서 오늘날 위대한 에르도니아라는 독재가 탄생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파시스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푸틴은 이미 소련의 영향 하에서 중앙정부의 센 정치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파시스트적으로 안 가도 인기 영합을 하고 이런 걸 안 해도 권력을 잡는데 그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푸틴은 소련의 그 승계받은 권력 구조가 유산으로 권력이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파시스트적으로는 안 간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브라이트는 북한을 소위 그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교 집단으로, 이 북한의 파시즘은 가족 사업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다이내스티 또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습 독재 파시스트로 영원히 한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위대한 후계자 김정은으로 세습 파시즘이 일어나고 있고요. 냉전이 종식되면서 러시아가 망하고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북한이 망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 그걸 탈출하는 거로 이 파시스트 정권을 유지하는 걸로 핵 개발로 전략을 썼는데, 이 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올브라이트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 국제 제재를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공의 백인 소수가 흑인들을 차별하던 아파르트하이트를 종식시켰고,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했으나, 북한은 가난에도 30년간 참으면서 만들었던, 가난을 견디면서 만들었던 핵을 팔아넘길 정도로 절박한 나라가 아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 방안이 뭐냐? 이렇게 민주당 쪽이니까 그렇겠지만, 북한에 대한 협상의 문을 반드시 열어둬야 되고, 외교적 도구들을 정교하게 쓰면 한국전 종전과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정교하게 쓰는 거는 강원 전략을 같이 써야 되는 거지, 지금 문 정부가 쓰듯이 이 햇빛 정책만, 그것도 무모하게 계속 쓰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시즘은 경제 위기로 중산층 다수가 경제적 기반을 잃고 빈곤으로 떨어지는 틈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다는 겁니다. 일부는 이런 경제적인 극단성이 아니라도 그걸 강조하죠, 자꾸. 그래서 분노를 권장하고 공포를 자꾸 마케팅을 하게 돼서, 분노와 공포가 있어야만 대중들이 자유를 포기하게 되고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대신에 당장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하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느냐? 결과를 빨리 낼라.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는 대중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권력 남용을 하는 파시스트가 오른다. 그래서, 이 1836년에 히틀러는 자신의 인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지금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다. 정치 문제는 복잡하다. 그런데 독일인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가장 단순한 용어로 줄여서 설명한다. 그러면 대중들은 그거를 이해하고 따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요즘 용어로 하면 국민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똑똑한 복잡한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못한다. 선동적인 구호를 얘기하고 그것이 그럴싸하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책이고 결과적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따라온다. 레밍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올브라이트가 이 책을 쓰면서 미국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국제 질서에서 더 가치 중심적으로 형성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여를 안 하고 또 더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트럼프는 포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파시즘하고 상당히 오버랩이 된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전해드리는 의도는 이미 설명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파시스트라는 들은 국가나 집단을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지지하는 집단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되고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을 쓰는 수단도 다 용인을 하는 것들이 파시스트라.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오늘날 문정부 또는 지금 몇 년에 거친 경제 불안 심리를 부각시켰던 집단들이 이런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운동권 주사파 세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전략을 행사하는 파시스트적인 요소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모든 권력은 부패할 수 있고 모든 권력은 힘이 집중됐을 때 폭력적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에 이것은 이번 문정부가 아니라 다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민중주의 또는 인민재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질서 하에서 움직이는지를, 권력이 얼마나 건강한 질서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의심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저는 좌파 위장된 사회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우리 정부를 올바로 이해하는데도 이 올브라이트의 과거의 파시스트들의 전략, 유형, 피해를 잘 이해하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택의 이탈리아 화학자인 프리모 레비는 모든 시대는 그 시대만의 파시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은 절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미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